자, 녹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전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직전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2025년 2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추론 모델, 리조닝 모델에 있어서 들어가 있는 기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인 오브 소스라고 해서 생각의 사슬이라는 기술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답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답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해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을 또 지난 차시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 해서 TT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중간에 우리가 생각의 사슬에 플러스 검증하는 것들을 넣어서 사고를 검증하고 이걸 다시 틀렸다면 수정해서 답변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셀프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자기 일관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기존 LLM의 문제였던 할루시네이션과 또 다른 문제였던 비일관성을 즉 답을 요구할 때 답이 매번 달라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줄이는 방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수결로 우리가 도출하는 방식이다라고 지난 차시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바로 지난 차시 바로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AI는 시스템 1의 생각이 있고 시스템 2의 생각이 있는데 시스템 1은 직관이라는 거죠. 인스팅스, 즉시 답변을 요구하는 것들이고 시스템 2적인 사고는 AI에게 있어서 추론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자체가 즉답을 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 모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직전 차시에 그다음에 트리 오브 소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여러 가능성보다 경우의 수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제가 진짜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를 얘가 판단해서 최적의 경우, 즉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더라. 이게 추론 모델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능들이 핵심 기능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또 소소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느냐? 네 번째는 컴퓨트 옵티멀 스케일링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의 난이도별로 얘가 계산 자원을 할당합니다. 조절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즉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약간 좀 그 어떤 모드에 들어가 있냐면 LLM의 GPT 기준으로는 오토라고 있죠. 자, 오토 모델, 자동 모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동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 얘가 컴퓨터 옵티멀 스케일링을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쉬운 문제는 제가 낸 문제를 얘가 AI가 판단하고 간단한 즉시 답변이 가능한 인스팅스 모델 같은 싱킹 같은 경우는 적은 자원을 배분해요. 이때 자원이라는 것은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뭔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 딱 즉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뭐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답이 없죠. 딱 정확한 답이 없죠. 효율적인 걸 선택만 할 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시스템 투적인 사고를 자동적으로 하게 돼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자원, 소위 토큰을 많이 토큰을 썼네요. 토큰을 많이 얼로케이션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좋아지느냐?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직접 뭘 선택하지 않더라도 얘가 LLM이 제 질문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거기에 맞는 배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면 객관식은 쉬우니까 1분 정도 할당을 하고요. 예, 논술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시간을 오랫동안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정확도도 비교적 높이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지금 2025년 2월 이후에 리저닝 모델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제가 그 4주차 2 슬라이드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차에서는 자, 리저닝 모델의 한계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리저닝 모델은 지금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근데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사실 방향성도 필요한데 일단 직면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자,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느냐? 첫 번째는 토큰 비용의 증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토큰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LLM을 구독해서 쓰시다 보니까 토큰을 비용, 단순히 물리적인 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비용 외에도 학습된 데이터의 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성하는 양, 하는 양, 이것을 전부 다 우리는 토큰이라 표현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는 모델이었으니까 사실은 얘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일회성으로 답을 찾아서 제시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싱킹 모델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아까 보셨던 COT 개념도 들어가고 TTC 개념도 들어가고 TOT 개념도 들어가고 여러 개의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즉 한마디로 한 번에 즉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얘를 여러 번 쪼개서 여러 번 산출을 해서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계산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쵸? 한 번만 이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얘는 학습한 데이터를 여러 번 꺼내봐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산출된 답도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의 답은, 이전 시대 LLM의 답은 조금 더 심플했어요. 간단했어요. 그러나 얘는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답이 장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이 장황해지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토큰 비용의 증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하자면 얘는 학습하는 계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답도 장황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는 지금 보시면 얘가 우리가 TOT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기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다수결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일관성을 위해서요. 셀프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얘는 여러 번 출연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높은 확률의 답을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생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다수결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때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것이 훨씬 강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의 할루시네이션보다는 소수의 정확한 답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한 대로, 다수가 학습한 대로 잘못된 답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확증 편향의 위험성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창의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AI가 싱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에 있는 답을 단순히 주요 패턴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수업은 좀 너무 이렇게 기존 수업들처럼 암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 이 수업은 그러니까 뭐 제가 확증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수업은 약간 수시나 정시보다는 논술로 들어오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는 좀 생각을 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답을 예를 들면 다음 중 뭐는 무엇이냐 물어보기보다는 제가 중간고사 때 약간 약술형 답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현재 한계가 토큰 비용의 증가 문제가 뭐를 의미하는 건지를 조금 맥락을 잘 짚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비용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왜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지 다수결 문제 때문이죠. 자, 창의성 감소라는 건 얘는 단순히 창의적인 답을 내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요한 패턴을 제시하는 것뿐이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의 LLM 모델의 핵심 과제가 되겠습니다. 태스크가 될 것입니다. 과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6년 이후에 LLM은 무엇이 좋아져야 되느냐? 그야말로 효율적인 사고 알고리즘, 싱킹 알고리즘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확증 편향이 되지 않는 thinking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뒤에서 나중에 다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학 같은 경우는 답이 있어요. 수학은 명확한 답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언어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라 이런 언어 모델에서는 답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얘가 제시한 답을 검증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맞는 답인지 이것이 정말 자진 효율적인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퍼센트로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가 어려워요. 수학이면 가능합니다. 80% 맞았다, 70% 맞았다 이게 가능한데 언어 모델은 예를 들면 가장 효율적인 실업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가 내놓은 답이 A인데 A라는 답이 80% 맞았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무슨 수로 이걸 매길 겁니까? 그다음에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의 균형을 또 잘 찾아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시스템 1으로 해결될 질문들을 시스템 2로 너무 많이 해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오토 모델이 있긴 합니다만 오토 모델로 자동화해서 얘가 그 allocation, 자원을 할당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이거는 위에 공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엔지니어가 할 일이고 공학자 외에 사실은 사회과학자 정책하는 사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LLM 수업은 공대생들한테 해야 될 게 아니라 경영학이나 이런 고용 서비스 정책 학생들한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가 전환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영어로는 뭐 change, 뭐 switch 이런 걸로 또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전환이라는 걸 뭐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전까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AI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AX,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AI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됩니다. 그런데 DX에서는 핵심이 뭐였냐면 디지털 전환에서는 핵심은 AI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였어요. AI 기술이 핵심이었어요. AI 기술을 어떤 회사나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 문제였어요.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기술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공학적인 사고죠. 이공계 사고죠. 지금 AX의 핵심은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입니다요. 거버넌스는 뭐냐 하면 회사가 회사만 도입한다고 되나요? 회사만 AI 기술을 도입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회사, 즉 산업계가 서로 힘을 맞추고 소통을 해서 AI를 여기서 말하는 거버넌스의 핵심은 뭐냐면 AI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뭐냐?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 AX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지금 사실 DX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AX 시대가 중요한데 이 거버넌스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자리를 뺏기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뺏기고 있어요. 왜 문제가 지금 뺏기고 있느냐? 사람이 할 일과 AI와 함께 협업할 일을 구분해 놓지 않기 때문인데 이 구분해야 될 정책들은 누가 만드느냐? 절대로 이공계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버넌스, 제도, 법, 윤리.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공계 사람들은 엉뚱하기 때문에 뭐 저도 이공계지만 공학자들은 계속 이런 기술들은 장밋빛으로 발전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기술보다 이후 기술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과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심에서 해체라고 얘기하는데 모더니즘의 발전만을 얘기한다면 그 발전의 이면에는 뭔가 불합리하거나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뭐 유명한 사회과학자인 키스 젠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항상 발전만을 가져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AI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다른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퀴즈인데요. 이것도 뭐 제가 답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어려워하실까 봐. 자, COT가 퓨샷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 풀이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 오늘 COT 배웠잖아요. TTC, 타임 테스트 컴퓨트 통합하는 거예요. 테스트랑 타임을. 이거는 뭘 하는 거냐? 추론 시에 더 많은 계산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시스템 2 사고는 뭐죠? 시스템 2는 아까 시스템 1이 있고 2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2는 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추론 모델, 싱킹 모델이죠. 네, 한번 개념 복습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철학적으로 좀 마지막 이제 차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사고란 그러면 AI 사고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달라요. 자, AI 사고는 인간의 사고를 모방했습니다. 모방했지만 인간이 사고하는 거랑 AI 사고하는 게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일단 공통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앞에 보셨던 COT나 TTC나 그다음에 TOC는 전부 다 인간의 사고를 모방한 겁니다. 즉 공통점이에요. 인간은 보시면 복잡한 문제를 접했을 때 단계별로 분해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뭐 복잡한 문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뭐 1학년 때 뭘 하고 2학년 때 뭘 하고 이거 정해 놓잖아요, 인생에서. 그리고 뭐 1년치에 또 장기 계획도 세우고 하시잖아요. 단계별로 분해합니다. 일단 여러 가능성을 떠올려 보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있구나. 또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도 있구나. 이 인간에는 딱 단순한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그 답이라는 게 뭐 잠깐 실수한 것 같지만 그게 또 더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죠. 우리는 사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직접 풀어도 보고 검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최적의 해결책을 탔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우리가 그 생각 중에서 최선의 방식을 셀렉션하죠. 초이스하죠. 우리가 제일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인간은 우리가 뭘 쓰냐면 메타인지라는 걸 써요. 메타인지. 이게 이제 AI가 풀어갈 숙제인데 메타인지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은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고요. 아는 것은 안다고 하죠. 인간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요. 한마디로 모르는 걸 내가 모른다라고 아는 거를 메타인지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되고 한도 끝도 없지만. 자, 근데 AI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AI가 나 이거 몰라요라고 얘기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을 거예요. AI는 어떻게든 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즉 메타인지가 없어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우리가 의식이나 감정, 여러 가지 생활 경험까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오감을 다 사용해요. 시각, 촉각, 후각,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있죠. 뭐 미각 이런 것들 전부 다 오감을 다 사용해요. 플러스 육감까지 사용해요. 육감은 뭐냐 하면 약간 뭐라고 그러죠?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것들. 이런 촉감이라고, 아니 뭐라고 그러죠? 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있는 AI는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두뇌, 머리는 있습니다. 이 머리가 이제 랭귀지 모델이 되어 있고요. LLM처럼. 머리에다가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눈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 눈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플러스 팔을 달아줍니다. 로봇이 되겠죠? 네, 로봇이 됩니다. 팔을 달아줍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멀티모달은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감각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죠. 내 말은. 보십시오. 지금 인간은 오감을 다 써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AI는 지금 눈하고 머리만 쓰거나 팔이랑 머리만 쓰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LLM이나 AI를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AI나 LLM을 자꾸 매스컴에서 배우잖아요. 유튜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는 이걸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피지컬 AI가 당장 내일 모레 나타나서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뭐 어떤 부분은 일리는 있습니다. 단순 노동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순 노동이라는 게 반복되고 어떤 룰이 있는 작업들. 예를 들면 쿠팡 물류처럼 이쪽 짐을 들어서 저쪽에다 올려놓는 거. 이런 거는 룰이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AI가 대체할 가능성은 좀 있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생산 라인 같은 경우에. 근데 사람은 오감을 다 써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AI가 지금 현재 기술로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한동안은. 얘가 오감을 다 쓰는 시대가 되려면 앞으로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당장 인간의 일을 다 대체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문제인데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방식과 AI 사고가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래서 생각, thinking을 알고리즘을 한다. thinking을 알고리즘은 수학이거든요. thinking을 수학적으로 풀이한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결국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었던 사고라는 게 thinking이라는 게 지금 기계화돼서 어떤 하나의 공식처럼 AI한테 지금 접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인간의 사고 과정은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재현하는 게 마치 아까 보셨던 TO, TOT나 그다음 COT나 이런 것들이죠. 등등등등.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단순히 패턴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철학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수업을 만들면서.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를 바꿔야 돼요. 이공계는 못 바꿔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떻게보다는 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가. 우리가 왜라고 하는 그 근거를 물어보고 그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앞으로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가치를 잘 판단해야 되고 창의적을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을 배울 게 아니라 그 뭐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사고 뭐 이런 수업들에서 코딩을 배울 게 아니라 질문을 AI한테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잘하는 방식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요즘 AI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질문을 어떻게 잘하냐보다는 어떤 지시를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에 대한 소위 기획력, 개발자가 아니라 기발자라고 요새 표현하는데 기획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춰야 될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그 리조닝 모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2025년 2월에. 그래서 COT, TTC 이런 것들을 통해서 TOT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단계별로 AI가 사고를 게 되는데 이런 사고하는 능력들이 앞으로 사고하는 능력들에 대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거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 나온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비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은 끝날 때좀 부를게요. 이게 앞에 아까 좀 네트워크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좀 놓친 관계로 자, 좋습니다.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여러분들 오늘 돈가스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잘 배려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26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은 가장 최신의 것을 말씀드렸는데 2026년에 오면 그러니까 작년에 정리하자면 2025년 2월에 추론 모델, 리조닝 모델이 등장합니다. 딥시크라고 하는 모델에서요. 그리고 나서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작년 2025년 한 12월, 1월까지 무슨 또 기술이 있었냐면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소위 에이전틱이라는 모델이 죄송해요. 에이전트라고 하는 또는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기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추론 모델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2월에는 이제 모든 모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습할 그 모델에
다중 병렬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최신이에요. 언제 등장했냐면 2026년 2월에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모델에 다 있지 않아요. 챗GPT랑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챗GPT랑 제미나이는 아직 다중병렬 에이전트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지금 클로드랑 우리가 이제 실습하실 킴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에만 다중병렬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실습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왜 좋은지도 오늘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지금 기술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 알아가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오늘 이제 3차 시에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지금 2026년,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지금 그러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위조니 모델 외에 에이전트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 에이전트는 어떤 기술 하나를 더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리조닝 모델 말씀드릴 때 셀프 자기 일관성이라는 그 컨덴스턴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셀프 컬렉션이라고 해서 얘는 자가 수정을 합니다. 자, 이 자가 수정 기술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3차 시에 두 번째 여러분들 좀 알아가셔야 될 것은 자, 리조닝 모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리조닝 모델은 여전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특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2026년에는 앞서 우리가 체인 오브 소스라고 하는 생각의 사슬을 말씀드렸는데 2026년에는 이게 또 발달돼서 멀티 COT라고 하는 다중 생각의 사슬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6년에 도입됐던 셀프 컬렉션, 자기 수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반대로 어떠한 문제를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패러독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모순된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한마디로 확률적인 확신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확률로 얘기한다는 것이 마치 매우 정확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3차 시에 에이전트 기능의 한계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좋다라는 내용보다 지금 이 기술이라는, 기술교육대학교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그야말로 허물을 벗겨드리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쁜 점도 지금 여과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에이전트 기능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멀티스텝 작업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쓰실 때 잘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이랑 협업의 역설도 말씀을 드릴게요. AI끼리 검증한다. 자, 지금 우리가, 네. 자꾸,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AI끼리 보시면, 멀티 에이전트 핵심 뭐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하실 텐데 깜짝 놀랄 겁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을 모방한 하나의 비서 같은 역할인데, 얘가 화면에 여러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네끼리 서로 토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다음 시간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화면에 막 얘들끼리 화면에 아바타로 나와서 A 아바타, B 아바타, C 아바타, D 아바타가 각각의 에이전트인데, 그래서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잖아요. 이 에이전트끼리 상의해요. 협업하고. 그러니까 조 과제하듯이 막 상의해요. 재밌어요. 이따가 보면. 이따가 아니야. 다음 시간에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AI한테 과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걔네가 과제를 푸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협업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검증을 하면서. 근데 문제가 다중 검증을 할 때 이게 반드시 옳은 거냐인 겁니다. 인간의 과정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조과제를 잘 안 내줘요. 왜냐하면 제 수업은 인기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들어주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수가 많지 않아서 조과제를 내드리면 몇 개 내드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개별 과제를 하는 게 낫죠. 그런 경우에.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과제를 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조별 과제 좋아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좋아하시나요? 네? 왜 싫어하세요? 왜 조과제를 싫어하세요? 팀 과제를?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중병렬 에이전트한테 어떤 과업을 내주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눈으로 확인하실 텐데 에이전트끼리 이렇게 모여서 재밌습니다. 아바타가 나와서 상의합니다. 얘네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가 팀 협업을 한다라는 거는 AI끼리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충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다중 검증을 한다라는 기술이 지금 2026년에 가장 최고의 기술인데, 그리고 저는 최고의 이제 기술을, 네, 최고의 기술을 우리가, 실습을 하실 건데, 다음 시간에 이게 무조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하는 게 옳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기해하고 무조건 얘한테 맡기고, 얘가 나온 답이 무조건 검증도 하지 않고, 어, 최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제출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검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는 업무 자동화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폴더를 열어서 여러분들의 폴더 중에서 워드 문서 몇 개를 열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작업을 해주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워크플로우라고 하는데 이런 완전 자율 실행이라는 게 위험이 있다. 어떤 위험이 있냐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다 누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설이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 어떤 식의 내용을 수업을 다룰지에 대한 개요를 잘 이해하셔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차시 하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게 중간에 뭐 하시다가 이게 다시 나갔네요. 좋습니다. 지금처럼 저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손 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게 또 여러분들 소수긴 한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줘서 저는 이 강의한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즐겁고 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026년 AI가 달라졌어요. 똑똑해졌어요. 자, 지금 올해 AI는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2023년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이거는 괄목상대, 정말 이 눈을 씻고 봐야 됩니다. 자, 뭐가 달라졌냐? 얘는 이제 thinking, 리조닝 모델이 들어가서 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조닝 모델을 쓰고 있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내부 과정은 우리가 2023년은 답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답변이 도출된 과정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다중 추론 체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인 오브 소스에서 멀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다중 추론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2025년에는 조금 적었는데 이런 기술이 2026년에는 이게 완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된 기술 중에 하나는 자기 검토예요. 셀프 컬렉션. 이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뒤에서.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생각하다 말고 얘가 잠깐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면 동료 에이전트가 이걸 검증해 줍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검증해 줍니다. 이거는 앞서 보셨던 우리가 다수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수결은 여러 개의 가능성을 나온 다음에 그 중에 다수가 선택한 거를 내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동료 AI가 지금 이 답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두고 검토해준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3년 이런 게 안 됐는데 2026년에는 얘가 이제 도구, 툴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얘가 여러분들의 폴더에 들어와서 파일도 분석하고요. 여러분들의 뭐 핸드폰도 분석할 수 있고요. 웹도 검색할 수 있고요.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요. 멀티모달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양한 도구. 쉽게 얘기하면 AI가 파워포인트도 열 수 있고요. AI가 엑셀 파일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얘는
단계별로 분석하고 실행하고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말 사람처럼 똑똑해졌죠. 자, 정말 사람처럼 똑똑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몇 개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이 기술이 2025년 기술에 비해서 확연히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셀프 컬렉션이라고 하는 자기 수정, 자가 수정 또는 자기 수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자가 수정이라고 썼어요. 또는 자기 수정을 썼어요. 그러면 둘 다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예. 그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수정, 자가 수정. 원래 용어는 셀프 컬렉션이에요. 뭐 셀프 컬렉션 쓰면 더 좋죠. 예. 자, 그래서 2023년 오답은 제가 아마 1주차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23년 GPT 때 그 답이 또 일관성이 없어서 어떤 경우는 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 오답을 내기도 했는데 보시면 9.11하고 9.9 중에 어떤 게 더 커라고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9.11이 더 큽니다라고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저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숫자의 할루시네이션이죠. 왜 그러냐면 소수점으로 얘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게 버전 비교,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의 얘는 패턴 인식이니까 사람들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데 파이썬 9.11이 9.9보다 훨씬 크거든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9이고 뒤에 11인 거예요. 이것을 소수점 콤마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는데 2026년에 똑같은 질문을 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자, 9.11은 9.120, 9.9는 9.900. 자, 자가 검토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가 검토는. 여러분들 LLM을 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쭉 볼게요. 지금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면서 얘가 소수점 둘째 자리를 비교합니다. 딱 소수점을 딸라서 지금 세 자리잖아요. 소수점 두 자리로 바꿔서 비교를 한 다음에 최종 답변은 9.9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셀프 컬렉션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여전히 좀 복잡한 문제에서는 약간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셀프 컬렉션이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과도하게 자기 수정을 하면서 이상한 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2026년에 두 번째 달라진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셀프 컬렉션 기술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 바로 2026년은 본격적인 에이전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이전트는 클로드 코드라는 곳에서 2025년도 중반부터 많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2025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LLM 서비스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클로드였죠, 사실. 자, 그래서 MCP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클로드 코드 이후에 지금 2026년 지금 기점으로 보면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에이전트는 뭐냐면 사람처럼 사람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AI야, 오늘 내 스케줄 확인해서 뭐 예를 들면 2시에 뭐 땡땡을 미용실을 예약해줘. 자, 이런 지금 명령을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단순히 검색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스케줄을 확인해서 어디 뭐 미용실을 예약해 달라고 하는 지시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얘는 스케줄을 확인해야 되니까 어디 폴더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스케줄 폴더라는 내 컴퓨터 폴더에 들어가서 얘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열어서 그 다음에 그 웹을 검색해서 그 다음에 미용실을 찾아서 심지어 예약하는 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구글 페이로 자동화 예약까지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에이전트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 지금 2025년부터 무슨 일이 생기느냐? 회사들이
단순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들을 예전에는 뭐 기업체에서 사람 비서가 했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 비서가 한 일이 이제 에이전트가 하게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인력을 줄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AI가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개막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획기적으로 변하는 그런 기점이 된 겁니다. 자, 웹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실습해 볼 텐데 다중 출처를 비교해서 교차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PT나 뭐 클로드나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 저희가 이 수업에서 이제 실습하는, 배우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다중 출처 교차 검증이 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줄어들어요. 예, 요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요즘에 컴퓨터 공학과가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세 번째 이것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코드를 지가 알아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바이브 코딩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치면 얘가 이제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코드를 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유행했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미션만 주면 얘가 알아서 이제 코드를 짜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에이전트 시대에는. 예. 자, 그 다음에 파일 분석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PDF 파일, 이미지 파일, 음성 파일, 영상 파일,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이, 뭐, 시각과 청각,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합친 거를 멀티모달이라 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파일 유형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멀티모달이라 얘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재밌는데, 이거는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수업에서 배우실 멀티 에이전트. 우리는 멀티 에이전트를 배울 거예요. 미안해요. 멀티 에이전트를 배울 거예요.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동료 AI랑 같이 협업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건 정말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지금 나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기술인데, 그 이전까지는 솔로 에이전트예요. 솔로 에이전트. 에이전트 하나가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실습할 거는 멀티 에이전트. 그러니까, AI가 각각의 역할을 나눠서 자기들끼리 작업 분담을 해서 우리가 협업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조과제를 내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은 자료 조사하고, 한 사람은 발표 대본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한 사람 PPT 디자인 만들고. 얘도 그렇게 합니다. 역할을 주어주면. 나중에 실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에이전트 시대입니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수업이 또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힘들게 수업 자료를 제가 만든 거잖아요. 이게 AI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참고로. 걔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 최신 걸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만들면 이게 올해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써먹는데 내년에는 또 달라질 거라고요. 전반적으로. 내년에 다른 시대가 올 거 아니에요. 또 멀티 에이전트가 지나가고 그러면 저는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자료를. 그러니까 좀 재탕삼탕 하고 싶은데 저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LLM 분야는 금방 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LL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도 물론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실습하면서. 그러나 LLM에 대한 단순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알려드리는 건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이 어떻게 워드나 아니면 PPT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그럴 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작동 사례를 몇 가지 사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2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을 검색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 되게 유명한 토론토 대학의 AI 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최초로 AI 분야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한테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걸 찾아줘라고 하면 얘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그 검색 DB 세 개를 출처를 교차적으로 확인해요. ADB, BDB, CDB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존 허필드랑 제프리 힌튼이 수상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다음 다음 단계로 이 제프리 힌튼이 수상했던 그 연구인 머신러닝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초 연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연구자가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때 과거에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답변이 잘못 나와. 제가 지금 쓰다 보니까 그런 건데 한국에서는 없다 수상자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요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끼리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어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사람을 찾아줘 하면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문서 안에서 이렇게 텍스트에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텍스트에 삭습되어 있는 어텐션 기술로 핵심적인 어떤 단어를 키워드를 찾아서 얘가 생성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는 물리학상을 탄 사람은 없는데, 한국에는 사실 노벨 물리학상은 없지만 노벨 문학상이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어텐션이 좀 잘못 집중되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벨 물리학상은 그 누구죠? 그 소설가 한강 씨가 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뭐가 있는지 2026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 옆에 있는 게 제가 찾아서 여기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 R이 몇 개 있어? 이건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이걸 했더니 저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게 공짜 모델을 쓰기 때문에 옴니버스 폼 미니 모델을 한번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생각 과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STRAWBERRY 이렇게 해서 첫 번째 R, 두 번째 R, 그 다음에 자기 검토를 또 합니다.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보면서 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위치에 R이 있다라고 예, 찾았습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료 A에게 검증 요청을 해서 세 개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창이 보면 최종 답변은 세 개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이죠. 실제로 보시면 스트로베리에 세 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정확해졌어요. 이런 어떤 지시하는 것들이나 찾는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항상 정확한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오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오류가 발생되었느냐? 제가 해봤더니, 에이전트 검색이 실패한 경우에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2026년 3월 1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 검색하죠. 이제 액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하고 참고하고 추론하고 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인의 기준금리에 대한 검색을 해봤더니 금융통화위원회 개최가 25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개최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날이 15일이니까 개최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 금리인 2.5%가 유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이 뉴스를 찾아보면 3월 15일 날 긴급금리 인하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AI는 보시면 예정된 일정만 검색이 된 거죠. 사실 긴급 발표를 놓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러니까 소위 다시 얘기하면 AI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AI는 학습된 기본적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예전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것을 우리가 답변을 제시하는데 이 학습된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26년 거는 아마 2025년까지만 학습이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찾아주는 거는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뉴스나 실시간으로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도 검색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뉴스나 블로그나 이런 텍스트를 검색하는 거는 편향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향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어, 검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되어 있는 학습된 데이터라는 거는 이런 어떤 편향이나 잘못된 것들이 이미 한번 걸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학습된 데이터에서 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정확한 구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신의 것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해서 는 겁니다. 지금 얘는 뉴스나 이런 걸 검색하다 보니까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예정이라는 뉴스에서 얘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추론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만약에 긴급 발표를 그 이후에 했더라면 얘는 그걸 놓친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 타이밍의 불일치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류는 어떤 오류가 있느냐? 바로 멀티 에이전트 검증의 함정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입니다. 예시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언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 멀티 에이전트는 이제 뭐냐 하면 뒤에서 저희가 다음 주에 그 실습을 할 텐데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쓰는 거예요. 에이전트는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 자, 이 에이전트는 각각의 역할을 합니다. 룰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질문에서는 에이전트 A는 역사 전문가예요. 역사 전문가 AI예요. 자, 그 다음에 에이전트 E는 역사를 다시 검증하는 검증 전문가예요. 자, 이런 식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얘가 맨 먼저 역사 전문가가 답변을 해요. 1919년 4월 13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잘못됐죠. 자, 그래서 얘 검증 전문가가 얘가 확인을 합니다. 검증 역할을 합니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수립된 건 맞지만 정확한 날짜는 4월 11일이지만 사실 내가 검증해 봤더니 임시정부의 첫 회의 개최일이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께 하게 됩니다. 검증 얘가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스스로. 사람처럼. 자, 근데 그렇게 해서 AI의 최종 답변이 뭐냐? 4월 13일입니다. 라고 해놓고 괄호하고 4월 11일 4월 11일 날에 수립된 설도 있으나 실제 활동 시작은 13일로 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나 실제로 보시면 수립일은 4월 11일입니다. 임시정부의 수립일은 법적으로 4월 11일이에요. 자, 그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검증 전문가가 지금 보시면 오류를 정당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시면 정확한 날짜는 4월 11일이지만 여기서 그쳤어야 돼요. 근데 얘가 4월 13일도 첫 회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수립된 이후에 첫 회의를 한 게 이제 우리가 수립일로 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거를 false balance라고 그래요. 거짓된 정보를 균형을 맞추는 false balance라고 하는 오류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한마디로 왜 오류를 정당화했느냐? 오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소위 오류에 대한 유연하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유연한 해석이 얘를 정당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유연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은 우리가 유연하게 판단할 그런 가치가 아닌 겁니다. 딱 정해진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일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얘가 유연하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멀티 에이전트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항상 교차 검증하셔야 돼요. 예. 나중에 실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에 한번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ing이라는 게 그러면 2026년 기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AI가 thinking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좀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조닝 모델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시면 제가 요거를 생성해 낸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멀티 체인 오브 소스라고 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이라고 하는 게 그 멀티 체인 오브 소스는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게 출력된 화면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체인 A, 체인 B, 체인 C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체인 오브 소스는 생각의 사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단계별로 제시하는 게 생각의 사슬이죠. 그 생각에 대한 가정을 여러 개 해주는 거예요. 멀티니까 우리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 가정을. 그래서 체인 A는 뭐뭐라고 가정한다면 뭐뭐일까? 체인 B는 뭐뭐라고 또 가정한다면 뭐뭐일까? 체인 C는 그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 단계별의 과정을 여러 가지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26년도에 적용된 멀티 체인 오브 소스의 생성 과정입니다. 자, 그러나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생각하고 제가 바로 직전 차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AI의 리조닝이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달라요. 인간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뭐뭐라고 가정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이거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아까 보셨던 임시정부의 수립일이 4월 11일일 수도 있고 4월 13일일 수도 있다. 4월 1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임시정부가 만든 날이고 4월 13일이라고 가정한다면 임시정부의 첫 회의가 시작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까 지금 답변을 보면. 근데 인간은 이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수립된 날은 그 날을 회의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수립된 날짜라는 거는 기념일이니까 그날 하루 해야 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을 한 번에 차단을 하겠죠. 사실은. 그러나 AI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턴 기반의 텍스트를 생성하니까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텍스트가 보여져요. 자, 그리고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진짜 사고가 아닌 거예요. 시뮬레이션인 것 뿐이에요. 그냥 사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할 때 보면 얘가 정말 뭐 토의하고 협의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바타로 보이니까 마치 인간처럼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하는데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은요, 결정적인 게 인간은 새로운 개념을 창출합니다. novelty, 새로운 것들을 창출합니다. AI는 학습된 패턴을 재조합하는 게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창조라는 거는 정말 창조가 아니고요. 얘한테 학습된 패턴을 단순히 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하고 AI의 창의성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여기 지금 멀티 체인 오브 소스를 보시면 각 체인을 검토해서 뭐뭐라고 가정하면이라고 하니까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체인 A는 이런 문제가 있음. 체인 B가 더 타당해 보임.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러면 싱킹에 의한 거냐? 그게 아니라 단순히 확률적인 예측을 다만 단계별로 여러 가정을 통해서 한 것뿐이에요. 예. 그 패턴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턴인 거예요. AI가 완벽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패턴인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뭐 어떻게 되냐면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돼요. AI가 인간처럼 정말 역할을 하려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면 인간의 메타인지라고 하는 요것을 어, 모방해야 되는데 얘는 아직까지 그게 모방이 안 돼요. 그래서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모른다라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계속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고 엉뚱한 말이 나오고 장황해지는 거예요. 자, 수학풀이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예시를 한번 좀 드렸는데, 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자, 만약에 제가 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냈어요. 새로운 방정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요 표시는 우리 수학에 없는,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은 가상의 부호라고 한번 가상의 기호라고 할게요. 부호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연산자는 가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풀 수가 없죠. 왜? 없는 거니까. 없는 건데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이게 뭘까? 이거 뭐지 이게?
이거 정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인간은. 그쵸? AI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보셨던 COT를 이용해서, 멀티 체인 오브 소스를 이용해서, 멀티라는 게 여러 가능성을 본다는 거잖아요. COT는 단계별로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체인 A, 체인 B 여러 개의 이제 멀티한 이 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를 플러스로 가정해봐요. 덧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인에서는 얘를 곱하기로 가정하는 겁니다. 곱하기로.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인 A가 더 일반적이다. 그래서 최종 답변은 X는 2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를 덧셈으로 본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얘는 정의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연산자인데 각각의 AI는 이것을 정의하려고 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조건부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춰버린 게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식이에요, 지금 2026년 AI의 멀티 체인 오브 소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기술들이 하나 도입이 되면 여러 가지 환상들을 가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체인 오브 소스의 환상은 뭐가 있냐면 자, 여러 관점을 고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항상 객관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옆에 있는 예제는 제가 실제로 한번 분석해 본 예제인데 자,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멀티 COT 분석에서의 모순의 예시입니다. 보시면 자, 이 방에 사람이 3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철수는 영희보다 키가 큽니다. 영희는 민수보다 키가 크고요. 민수는 철수보다 키가 큽니다. 자, 그럼 이때 누가 가장 키가 크냐? 간단한 문제죠. 결국은 민수가 제일 큰 거죠. 아니, 저는 철수가 영희보다, 철수가 제일 큰 거죠. 맞죠? 인간은 이게 금방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러면 멀티 COT에서는 각 체인, 그러니까 단계별로 생각하는 거를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인 분석을 하는 체인, 현실적인 해석을 하는 체인, 수학적인 추상을 하는 체인들이 각각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인 분석에서는, 예, 지금 철수, 영희, 민수, 민수, 철수, 뭐 이렇게 지금 해서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했어요. 현실적인 해석에서는, 실제 세계에서 이런 상황이 불가능해. 문제 자체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체인 C에서는, 이게 순환 그래프에서 최대값이 정의되어 있지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음, 뭐 정의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자, 지금 AI가 또 검증합니다. 동료 AI가. 그래서 체인 A, B, C 모두 타당한 관점인데 사용자가 누가라고 물었으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너는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잠깐만요. 철수가 영희보다, 영희는 민수보다, 민수는 철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시를 아까, 이게 제가 만든 예시인데, 이게 사실은 모순된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철수가 영희보다 크고, 영희는 민수보다 크고, 민수는 철수보다 크니까, 지금 보시면, 영희가 민수보다 큰데, 민수가 다시 철수보다 크니까 다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의 질문이니까, 사실 보시면 체인 A가 맞는 거예요. 얘만 보고 나머지는 사실 체인 B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체인 A, 체인 B만 그쳤어야 되는 거예요. 멀티 COT에서는. 그런데 동료 AI는 지금 질문 자체가 누가라고 물었으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 하나는 제시해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답변은 철수가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체인 A의 모순을 지금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마디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 관점을 고려한다고 항상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복잡하게 제가 너무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역할을 부여해서 단계별로 생각을 했고 심지어 동료 AI가 이것을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꼼꼼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꼼꼼한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지금. 그쵸? 자, 이 경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 이
현실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사실은. 예, 이게 지금 대표적인 멀티 COT의 환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오류를 정당화시켜 버렸죠. 예, 이런 것들. 자, 조금만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콜렉션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게 2026년도에 도입된 기술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셀프 콜렉션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사실 이전에 그러면 아예 없었냐? 2025년 모델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2026년에는 이게 더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LLM 서비스에 다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강화된 게 문제입니다. 너무 권한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초기 답변을 자가 의심해서 얘를 동료 AI를 통해서 검증해서 합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실습해 볼 텐데 예를 들면 만약에 초기 답변이 A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가 의심해야 됩니다. A가 맞는지 B도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이 셀프 컬렉션. 그러면 동료 AI, 다른 AI가 검증합니다. 그래? 정말 그런지 한번 내가 전문 AI에게 확인해 볼게 라고 해서 얘네들이 합의를 합니다. 아, 이거 B가 맞는 것 같은데, A가 맞는 것 같은데, B가 맞는 것 같은데, B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수결해요. 보트, 투표예요, 투표. 투표해서 결국은 답변을 어떻게 내놓느냐? 아,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항상 옳은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해보자면 이게 항상 옳은 게 아니라 만약에 답이 모순된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런 검증 과정이 오히려 오류를 정당해 버리는 거죠. 앞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 문제에서 가장 지금 실수가 발생했던 이 오류가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는 얘 때문이에요. 동료 AI 때문이에요. 얘만 없었어도, 얘가 검증하지 않았어도, 얘가 지금 오류를 정당화한 거잖아요. 얘만 없었어도 이 답이 체인 A나 체인 B는 제대로 얘기했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모순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넘어갔을 텐데, 동료 AI가 검증하면서 얘가 답변을, 오류를 일반화, 정당화 시켜버린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경왕후는 세종의 아내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한다면 역사 검증하는 AI랑 추가 검증하는 AI가 역사 검증하는 AI가 얘 검증을 합니다. 원경왕후는 태종의 비이고 세종의 어머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을 보시면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AI3가 추가 검증을 하는 거죠. 세 번째 AI가. 자, 소현왕후도 세종과 관련이 있다는 기록이 나는 발견을 했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해요. 근데 이런 건 합의할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을 합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건 합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수결이 5.18은 5월 17일 날 있었다라고 합의한다고 해서 5.18이 5월 7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그런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증폭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들어간 게 항상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증이 많아질수록 잘못된 합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더라.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단순히 우리가 이런 LLM을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회사에 가는데 이런 면접을 딱 봤어요. 그래서 회사에 LLM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26년 기술에서는 셀프 콜렉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님이 이 사람은 정말 AI에 대한 이런 역량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암기로 될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요. 넓게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AI와 협업하는 추론 방식이 있어요. 지금 2026년의 추론은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먼저 아주 깊게 파고드는 이 추론 생각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가능성을 무시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가능성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 청년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알려줘라고 했는데 얘는 하나만 깊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넓게 보는 전략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죠. 그러나 각각의 깊이는 부족해집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요. 반복해서 검증하는 건 어떠냐? 같은 결론을 여러 번 확인하지만 확인 자체에 편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편향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동료 협업은 어떠냐? 예,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최근에 알려져 있는 방식인데, 이게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2월 달에 만들어져서 이제 모든 AI 서비스, LLM 서비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예를 들면 클로드라든지 이런 데서만 지금 적용이 시범적으로 되고 있어요. 베타 버전이에요. 근데 얘는 AI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데, 이게 이제 멀티 에이전트죠. 저희가 이제 실습하실. 근데 얘는 합의 오류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AI의 여러 개가 잘못된 합의를 내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단 지성이라는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집단 지성이라는 거는 잘못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의료 진단 문제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런 문제가 의료에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자, 예를 들면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의료가 제일 늦어요. AI 전환 속도가. 왜냐하면 의료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AI 기술만으로는 어려운데 기술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발전돼 있고 의료가 좀 늦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AI 전문가들의 진단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35세 여성이고 두통, 발열, 목 통증이 있습니다. 자, AI 의사한테 이거를 AI 닥터한테 시스템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이런 증상이 있음을. 그랬더니 AI 의료 전문가, AI 감염 전문가, AI 일반 의학 전문가가 서로 다른 AI 시스템이죠. 에이전트죠. 얘가 세 명의 AI가 각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두통이나 부비동염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감염 전문은 얘가 혹시라도 토끼를 접촉했으면 털레미아라고 하는 이 토끼 접속 전염병에 걸렸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의학을 전공하는 AI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흔한 질환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이제 AI 세계가 서로 합의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최종 진단은 그래서 얘가 지금 부비동염일 가능성이 80%고 세 번째 일반 의학을 하는 AI가 흔한 질환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결국은 다수결로 편두통이라고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80%의 가능성으로 편두통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틀레미아는 희귀질환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감염병이니까. 그랬더니 실제 정답은 털레미아였어요. 토끼 접속을 감염한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질병이라는 거는 희귀하면 무시해도 된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질병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질병에서는 소수 의견이 다수결에 의해서 묵살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아주 세세하게 검사하는 이유는 작은 질병의 가능성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의료에서는 그러니까 AI한테 100% 맡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 의사가 앞으로도 10년, 20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어, 딱 세 슬라이드만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확률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그쵸? 우리가, 근데 이제 확률이라는 게 단계별로 확률이라는 게 누적될 경우에 확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확률이라는 게 누적된다면.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계산했을 때 85%였어요. A가. AI 두 번째 AI가 90%, 세 번째 AI가 95%.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누적이 되면 실제 누적 확률은
0.93밖에 안 됩니다. 0.73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확률이 누적이 되면 사실은 누적 확률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곱하기를 하게 되면. 근데 실제로는 얘를 지금 AI는 그냥 85, 90, 95를 다 더해서 3분의 1로 나눠서 마치 93처럼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정확도를 95%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근데 실제로는 정확도가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 판례나 이런 거 분석하는 AI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성능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런 것도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TTC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역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뭐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딱히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간단한 수학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차시에 시스템 1하고 시스템 2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시스템 1은 다시 얘기하자면 즉시 답변이 가능한 거고요. 시스템 2는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자, 만약 간단한 수학 문제는 지금 보시면 30초 만에 풀면 95% 정확도예요. 근데 10분 만에 풀면 한 98%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만약에,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스템 2를 쓰는 게 효과적이에요. 검증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얘가, AI가 단계별로. 자, 그러나 고난이도 논리 문제에서 보면 오히려 하락됐습니다. 즉, 고난이도 논리 문제에서 오히려 오류를 정당화하거나 아까 보셨다시피요. 뭐 AI 에이전트가 이걸 검증하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문제에서는 또 어땠느냐? 보시면 더 떨어져요. 오히려 창의적인 게. 그 다음에 동료 협업을 포함했더니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동료 협업을 그러니까 멀티 에이전트 모델을 지금 최근에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하고 좀 마칠 건데 벤치마크라고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AI한테 이렇게 문제를 AI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AI한테 문제를 줘요. 수능 문제 같은 거를 줘서 얘가 풀이를 하는데 그런 벤치마크가 사람보다 더 높은 경우가 좀 드물어요. 사실은 추론 문제라든지 논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요 시점에서는 이런 2026년 기준으로 멀티 에이전트가 가장 좋긴 합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